청약 당첨되면 내 돈 얼마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청약 준비하거나 이미 청약 당첨된 분들은 자금 준비할 때 이걸 몰라서 진짜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입주 앞둔 분들은 자금 대출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혹시 돈 부족할까봐 진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청약 당첨되고 입주 전까지 대출 얼마나 나오고 내 돈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죠. 본격적인 자금 계획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약 당첨 후 진행되는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요. 진행 순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맨 처음에 계약금, 그 다음 중도금, 마지막으로 잔금 순서로 진행돼요. 이 세 가지를 다 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이 비율로 나눠요. 10%, 60%, 30%로 말이죠. 물론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아니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20%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럼 중도금이 60%에서 50%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대체로 이 10%, 60%, 30%이 비율로 가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할 때 바로 내는 금액이에요. 이때 분양가의 10%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10%인 5천만 원을 잔압하셔야 돼요. 여기서 잔압은 수분양자, 즉 청약 당첨된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이 건설사에 직접 납입하는 잔금을 말합니다. 어떤 곳은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곳도 있어요. 처음에는 1천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금액을 내는 거죠. 여기서는 5천만 원이니까 처음에는 1천만 원만 내고 그 이후에 4천만 원을 따로 내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5천만 원 내면 혹시 계약을 안 할까봐 걱정할 만큼 분양에 자신 없는 곳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 말고도 계약금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0% 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계약금으로 10%낼 돈도 없다. 이때는 부모님이나 지인한테 융통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이걸 청약 당첨되고 나서 자금 알아보려고 하면 늦으니까요. 혹시 내가 돈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방법들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이 날짜는 실제 청약 단지의 일정을 제가 따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10월 3일 날 계약한 이후 25년 4월 3일인 6개월 뒤에 중도금을 처음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60%인데요. 만약에 5억 아파트라고 하면 3억이 해당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만한 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중도금 3억이라는 돈은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까 청약 당첨되고 분양권을 가지면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중도금 대출이에요. 총 6회에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인 1회차를 내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시행사와 컨택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나 지정된 어떤 장소로 해당 은행 직원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중도금 대출 자서를 하시면 돼요. 이때 본인 말고도 수분양자가 수백 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집단 대출을 보통 진행해요. 이 중도금 대출이 진짜 좋은 게 DSR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 아니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보증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개인 회생 하시는 분들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혹시 나는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허그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보증에 대한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12억이었어요. 기존에는. 즉 분양가 12억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을 다 못 받는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작년 3월부터 완전히 풀렸어요. 그래서 분양가 12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라도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답니다. 중도금을 집단 대출 받아 총 6회 나눠서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대출 받으면 매월 이자를 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자 후불제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월마다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잔금일 날 한꺼번에 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이자라고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양 아파트 모든 계약을 따낼 자신이 없거나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럼 시행사에서 이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혜택을 걸어요. 이걸 무이자라고 하는데 이게 금리 낮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6% 정도 되면 이것도 무시 못할 금액인 거죠. 저런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하고 중도금이 60%니까 3억인데 이때 금리가 만약 2%라고 하면 이자만 60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 금리가 6%다 지금처럼 갑자기 1,8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 무이자인지 이자 후불제인지 아니면 그냥 이자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이런 혜택을 걸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청약 당첨은 됐는데 애초부터 중간에 팔 생각이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전매 제한이 풀려서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자 후불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나는 이자를 아예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내가 분양
분양권을 팔면은 사간 매수자가 이걸 잔금일날 모두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뭐 누구나 원하는 강남이나 서울의 핫한 단지가 있죠. 로또 분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곳에 나도 당첨되고 싶어서 넣었는데 덜컥 당첨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일명 죽줍이라고 해서 미계약된 자녀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전국에서 너도 나도 신청을 해요. 조정 지역이 아니면 꼭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가 애초부터 그곳에 살 목적이 아닌데 내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다. 그럼 진짜 계약금만 들고 가시면 돼요. 중도금도 집단으로 대출할 수 있고 이자도 잔금일날 낸다고 하면 딱 10%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잔금을 내야 하는데요. 분양가의 30%에 해당됩니다. 잔금도 중도금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앞에서 중도금 대출도 받았는데 잔금 대출까지 받아서 한 아파트에 대출을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잔금 대출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금 대출을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금 칠 때 중도금 상환하고 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 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걱정들 진짜 많이 하세요. 혹시 내가 입주를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돈을 못 내서.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잔금 대출의 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생애 최초는 80%,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60% 받을 수 있어요. 단 이건 DSR 조건을 만족하고 신용 점수도 기준점을 넘었다는 전제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게 분양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감정가 기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매기거든요. 이때 만약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라서 80%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5억 아파트가 잔금 대출 받을 때 시세가 6억으로 뛰었어요. 그럼 6억의 80%인 4억 8천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억이었으면 4억인데 8천만 원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잔금 대출을 일으킬 때 그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분위기가 좋다면 그만큼 시세가 높게 형성돼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중도금 대출 받을 때는 소득이나 신용 점수가 낮아도 크게 상관없었는데요. 이 잔금 대출은 달라요. 왜냐면 DSR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가구 소득이나 기존의 대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도나 금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이 잔금 대출 제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LTV, DTI, DSR이에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LTV와 DSR이 두 개면 됩니다. LTV는 그냥 감정가의 비율만 따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80, 70, 60% 이게 다 LTV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비율의 전제가 DSR이 다 충족될 시라고 했죠. 현재 DSR은 40%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DSR이라는 건 1년에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내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대출이 이 잔금 대출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동차 할부나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처럼 더 많이 대출을 내가 기존에 받고 있다? 그럼 당연히 잔금 대출 때는 조금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부동산 계산기라는 건데 들어가시면 여기 DSR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내가 DSR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클릭하시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대출금이 5억이고 대출기간이 30년 즉 360개월에 대출금리가 퍼센트라고 했을 때 계산 클릭하면은 59.96%즉 4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해도 5억 이상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대출기간을 최대로 늘렸을 때도 말이죠. 3억으로 했을 때 35.97%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소득 6천이면 3억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어플 사용하셔서 내가 DSR 40%안 넘게 내 연소득에서 최대 얼마 대출까지 가능한지 대출 기간과 금리를 조율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잔금 대출은 까다롭게 제한을 걸기 때문에 보통 내가 전매를 한다? 그러면 잔금일 전에 거래를 해요.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 분양권을 잔금일까지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잔금을 치르겠어요? 잔금 대출 분명 안 나올 게 뻔한데 말이죠. 현금으로 수십억 갖고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은 사람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잔금 대출은 꼭 시행사와 연결된 은행을 이용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각각 은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시행사와 연결된 은행을 안 해도 되니까 최대한 내가 많이 발품과 손품을 팔아보고 나한테 유리한 상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나한테 유리한 거겠죠. 이때 보통 입주자 카페라고 해서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각 은행별로 대출 상품을 안내해줘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건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대한 유리한 걸 받아서 잔금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DSR이 적용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전매로 팔고 싶지는 않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세 월세 세팅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근데 보통 전세보다는 월세 보증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전세 맞추는 경우가 흔하죠. 이렇게 전세로 한 2년이나 4년 정도 돌리고 나서 자금을 마련을 했다. 그때 내가 마련한 돈으로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잔금 대출 적게 받으신 분들은 도중에 전매로 파시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말고도 내야 할 돈이 더 있는데요. 바로 옵션비와 취득세입니다. 옵션비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 때 20%, 중도금 때 80% 이런 식으로 낸답니다. 다음은 취득세로 아파트 입주 시 등기를 친 다음에 60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내가 1주택자라도 6억 밑으로냐, 6억 이상이냐, 그 사이냐, 아니면 2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해서 나와 있는데요. 만약 내가 1주택자인데 그 금액이 6억 밑으로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34평 이하일 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낸 1.1%만 내면 돼요. 5억이면 550만 원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6억이라는 건 분양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 플러스 옵션비, 확장비, 프리미엄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걸 의미해요.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걸 복습할 겸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지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올림픽 파크 사암 포레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절대 여기 사시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모집 공고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일정이랑 신청 자격 제한과 특징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특별 공급과 일본 공급에 대한 세대수가 나오네요. 평형별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이 공급 금액표인데요. 여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낸답니다. 이렇게 각 평형별로 층별로 분양가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는 계약금 10%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먼저 1차로 낸 이후 그 다음 금액을 이렇게 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한참 밑을 내려가 보면 발코니 확장비가 나오는데 여기서 계약금 때 20%, 잔금 날 때 80%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낸답니다. 밑에 이거는 다른 옵션 세부 사항의 금액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20%, 잔금 때 80%로 뭐 시스템 에어컨, 뭐 꽉기장, 바닥 마감재 등 다양한 옵션비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면 모집 공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으셔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고 각 세부 금액들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제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저도 가치관이 성장이다 보니까 항상 뭐든 열심히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주변에 많이 알리곤 하는데 항상 고마워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보이면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셔서 원하는 성과를 낸다? 그럼 차원이 다르게 뿌듯할 겁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제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 알람 설정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찾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하셔서요. 또 누구보다 빠르게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은 딱 10%만 내고 현금 잔압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60%로 집단 대출이 가능하며 햇살에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랑 신용 등급에 크게 상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라면 잔금일날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30%로 잔금 대출을 받으면 중도금을 상환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치르면 됩니다. 잔금 대출은 DSR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 대출이 적게 나온다면 전세나 월세 세팅이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옵션비가 있는데 이건 계약금과 중도금 내는 날에 나눠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취득세는 분양가뿐만 아니라 옵션비, 프리미엄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에서 내가 해당되는 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